네 애비가 우리 집안 사람이야? 남이잖아, 남. 제사 준비나 해놓고 가든지 말든지 해.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퍼붓더라고요. 남편은요? 소파에 드러누워서 핸드폰만 보면서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가 그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새벽에 전화했더니 하품하면서 아침에 갈게 하고 끊어버렸고요. 장례 3일 동안 남편은 장례식장 문을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셋이서 일본 여행을 떠났어요. 아, 여행 가면서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바꿔놨더라고요. 상갓집 냄새 묻혀가지고 들어오면 재수 없다면서요. 저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내 집 앞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근데 말이죠. 이 집 등기부에 남편 이름은 한 글자도 없거든요. 아버지가 생전에 이름은 꼭 내 이름으로 해라 하시면서 지켜주신 제 이름 석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발칵 뒤집혔는지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간장 양념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 앞에서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 맛을 보려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동생 윤정 이름이 떠 있었어요. 윤정은 보통 밤에 전화하는 앤데 오후 4시에 전화가 오니까 손가락이 먼저 굳었습니다. 언니, 아빠가 쓰러졌어. 응급실이야. 지금 당장 와. 윤정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냄비 옆에 내려놓고 가스불을 껐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2번이나 미끄러졌어요. 현관으로 나가 운동화를 꿰었습니다. 끈을 묶으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서 끈을 신발 안에 쑤셔넣고 일어섰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던 현수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왜 어디가?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응급실에 계시다고. 나 지금 가봐야 해. 현수는 소파 쿠션에 팔꿈치를 괴더니 핸드폰 화면을 다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고 같이 가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소파 쪽을 바라봤습니다. 등받이 너머로 현수의 뒤통수만 보였어요. 그 뒤통수를 2초쯤 보는 동안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세요. 저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전화기 너머로 길게 혀를 찼습니다. 이번 주가 시아버지 제삿날인 거 알지? 네 애비가 우리 집안 사람이야? 남이잖아, 남. 제사 음식 준비부터 해놓고 가든지 말든지 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시어머니가 뭔가를 더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커튼 사이로 아버지가 누워 계신 침대가 보였어요.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신 아버지의 볼이 평소보다 훨씬 움푹 꺼져 있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침대 옆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윤정이 제 팔을 세게 잡았어요. 눈두덩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코끝이 빨갰습니다. 언니, 왜 이제 와? 내가 전화한 지 1시간 반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얼굴만 내려다봤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 뒤 담당 의사가 저와 윤정을 복도로 불러냈어요. 보호자분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예요. 옆에서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고비라는 말과 이틀 뒤 시댁 제삿날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어요. 관자놀이가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서 현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며칠이 고비래. 제사는 내가 못 갈 것 같아. 보내고 나서 핸드폰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가 화났다. 5글자가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제사 음식 목록 보냈으니까 확인해. 아버님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는데 제사는 제사니까. 이 말이 현수의 말인지 시어머니의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제삿날이 왔어요. 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현수에게서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형편없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불러주고 현수가 받아 적은 거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침대 위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리니 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다가 제 얼굴 위에서 멈췄어요. 아버지의 입술이 산소 마스크 안쪽에서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가까이 대야 했어요. 밥은 먹었냐? 그 3글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딸한테 하시는 첫 마디가 밥 먹었느냐였어요. 저는 침대 난간에 매달리듯 엎드려서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어요. 철물점에서 평생 망치와 펜치를 쥐던 손이었습니다. 손등 여기저기에 오래된 상처 자국이 울퉁불퉁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 위를 약하게 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2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이 손을 절대 먼저 놓지 않겠다고 소리 없이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은 뒤로 사흘 동안 상태가 잠잠해졌어요. 낮에는 제가 병실을 지키고 밤에는 윤정이 와서 교대했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자고 병원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아버지의 숨소리를 세다가 잠드는 나날이었어요. 그 사흘 동안 현수에게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어요. 간이 침대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병실 안기계에서 급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벌떡 일어나 아버지 쪽을 보니 침대 옆 화면에 숫자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 2명이 뛰어들어왔고 뒤이어 당직 의사가 저를 복도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복도로 밀려나와 벽에 등을 붙인 채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리고 나서야 현수가 받았어요. 잠이 덜 깬 목소리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위독해. 제발 와줘. 지금 바로. 목소리를 낮추려고 했는데 끝이 갈라졌어요. 현수는 하품을 삼키는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새벽 4시야. 아침에 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꺼진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정은 한 번만에 받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윤정아 아빠 상태가 안 좋아. 빨리 와. 20분 뒤 복도에 나타난 윤정은 잠옷 위에 패딩만 걸치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아빠 어때? 의사 선생님이 안에 계셔. 잠시 뒤 의사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와 윤정을 번갈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옆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아버지의 입술이 산소 마스크 안에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았고 윤정이 왼손을 잡았어요. 아빠 나야. 윤이야. 윤정이도 왔어. 아버지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 안에서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쥐는 건지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게 대답이라고 믿었어요. 윤정이 아버지의 왼손에 얼굴을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아빠 윤정이야. 나왔어. 윤정의 목소리가 끝에서 부서졌어요. 새벽 4시 37분 기계에서 길고 평평한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가 아버지 쪽으로 다가와 무언가를 확인하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버지가 두 딸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아버지를 옮기고 상주 완장을 팔에 감았어요. 영정 사진 옆에 섰습니다. 철물점 앞에서 셔터를 반쯤 올린 채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어요. 조문객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친정 동네에서 세탁소를 하시는 박 아저씨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일어나더니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윤희야, 아버지가 좋은데 가셨을 거다. 내가 여기 있을게. 아버지의 오랜 거래처 사장님도 오셨어요. 두 분이 상주석 옆에 나란히 앉아주셨습니다. 남편이 앉아야 할 자리를 두 어른이 채워주고 있었어요. 현수는 장례식장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장례 둘째 날 오후 현수에게서 문자가 떴어요. 엄마가 여행 일정 잡았다. 이번 주 금요일 출발이야. 카드 한도 좀 올려놔.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서서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온기가 빠져나갔어요. 뒤에서 다가온 윤정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언니, 왜 그래? 얼굴이 하얘. 저는 핸드폰 화면을 윤정에게 보여줬어요. 윤정이 화면을 읽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장례 마지막 날 화장장에서 아버지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어요. 하얀 보자기에 쌓인 유골함이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평생 무거운 걸 들고 사신 아버지가 이렇게 가벼워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유골함을 두 팔로 안았을 때 윤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 집에 꼭 돌아가야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골함을 가슴에 안은 채 납골당으로 가는 차에 올랐습니다. 납골당에 아버지를 모시고 나온 뒤 윤정에게 말했어요. 나 집에 가서 씻고 좀 쉴게. 언니, 우리 집에 갈래? 아니야. 그냥 집에 갈게. 장례 3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자지도 못한 몸이었습니다. 검은 옷에서 향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가게 문이 열려 있고 신호등이 바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세상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해서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천천히 눌렀습니다. 빨간 불. 세 번째, 네 번째도 같았어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리고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현관 비밀번호가 안 돼요. 문이 안 열립니다. 말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 비번 바꿨지. 상갓집 냄새 묻혀가지고 들어오면 집안이 재수 없어. 우리는 지금 인천공항이야. 현수, 은지 다 같이 가족여행 가. 며칠 있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어디 가서 씻고 와.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리고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도어락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장례식 내내 참았던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도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등이 현관문에 닿았고 향 냄새가 배인 검은 옷이 차가운 문에 눌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멈췄어요.
주머니 속 지갑을 뒤졌습니다. 안쪽에 접어 넣어 다니던 종이 한 장이 손끝에 잡혔어요. 아파트 등기권리증 사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을 살 때 접어주신 그 종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펴서 제 이름 석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등기권리증 사본을 접어 다시 지갑에 넣고 복도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섰어요. 무릎이 뻣뻣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24시간 열쇠 출장이라고 쳤어요. 제일 위에 뜬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도어락이 열리지 않아서요. 출장 가능하세요?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복도 벽에 기대서서 기다렸습니다. 30분 뒤 엘리베이터에서 공구 가방을 든 기사님이 내렸어요. 회색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분이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 맞으시죠? 신분증 확인 좀 할게요. 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고 등기권리증 사본을 펼쳐 보여줬어요. 기사님이 이름을 대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열어드릴게요. 딸깍 소리와 함께 초록 불이 켜졌어요. 기사비를 계좌이체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 소파 옆 바닥에 화장품 쇼핑백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브랜드 로고가 찍힌 봉투였어요. 그 옆에 일본 여행 가이드북이 펼쳐진 채 엎어져 있었습니다. 식탁으로 눈을 돌리니 치킨 상자가 열린 채 놓여 있었고 뼈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콜라 캔 2개가 쓰러져 있었고 기름이 묻은 휴지가 뭉쳐져 있었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먹고 치우지 않은 거였어요. 냉장고에도 현관 신발장 위에도 거실 탁자 위에도 메모 한 장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아버지를 잃고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 풍경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는 걸 느꼈어요. 샤워실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3일 동안 씻지 못한 몸에서 병원 냄새와 향 냄새가 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샤워기를 끄고 나와 젖은 머리 그대로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우리 아파트 단지 이름을 쳤어요. 매매 시세가 화면에 떴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층수의 최근 거래 가격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급매로 내놓으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메모장을 열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철물점을 정리하면서 마련해 주신 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산 집이었습니다. 등기부의 현수 이름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단지 앞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경을 쓴 50대 남자분이 커피를 마시다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책상 위 명패에 박 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아파트 급매로 내놓으려고요. 박 사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돈과 호수를 물었고 제가 대답하자 컴퓨터 화면을 돌려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세에서 1,000만 원 정도 낮추시면 바로 연락 올 분이 있어요. 마침 같은 단지에서 한 달째 급매 찾는 신혼부부가 있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사무소를 나와서 핸드폰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후기가 많은 곳 하나를 골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빠른 일정이 이틀 뒤 오후 2시라고 했어요. 예약을 잡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아까 말씀드린 신혼부부가 내일 오전에 집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가능하세요? 네, 지금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오전 박 사장이 신혼부부를 데리고 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내 쪽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여기 좋다. 우리 여기 어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 사장을 돌아봤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계약금은 3일 안에 넣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되어 있어서요. 사모님, 계약 일정 잡을까요? 네, 빠른 날로 잡아주세요. 같은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담실에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건네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더니 말했습니다. 아파트가 본인 단독 명의니까 파는 건 남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면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고요. 착수금 넣어주시면 정식 계약 체결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사무실을 나와서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은 것과 변호사를 만난 것을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윤정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도어락 바꾸고 여행 간 거 맞지? 응. 내가 이삿짐 업체 알아볼게. 언니는 다른 거 신경 써. 윤정은 그 말을 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아파트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 집을 처음 계약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부동산 사무실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철물점에서 입던 회색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박 사장이 계약서를 내밀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손을 뻗어 서류를 가져가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한 줄 한 줄 읽으시더니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름은 꼭 내 이름으로 해라. 사위 이름 넣지 말고 꼭 내 이름이다. 저는 그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알겠어. 아버지는 계약서에 제 이름이 적히는 걸 끝까지 지켜보셨어요. 도장 찍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그토록 단독 명의를 강조하셨는지. 어두운 거실 바닥에 앉아서 주머니 속 등기권리증 사본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보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착수금을 보내고 정식 위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변호사가 계약서 사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진행 상황은 그때그때 연락드릴게요. 같은 날 오후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갔습니다. 박 사장이 매수인 신혼부부와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사모님, 여기 앉으세요. 계약서 준비해놨습니다. 테이블 위에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매도인 란에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도장을 꺼내 계약서 위에 찍었어요. 빨간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신혼부부도 나란히 도장을 찍었어요. 박 사장이 일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잔금일은 2주 뒤로 잡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핸드폰을 확인하니 통장에 계약금, 입금 알림이 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이 수배한 이삿짐 업체 트럭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정이 트럭에서 먼저 내려 저를 봤어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언니, 인부 2명 왔어. 빨리 하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윤정과 함께 짐을 골랐어요. 제 혼수가전, 제 옷, 제 이불, 제 책, 제 것들만 골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화장품 쇼핑백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현수의 양복이 걸린 옷장도 열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시어머니의 쇼핑백을 발끝으로 톡 치며 말했어요. 이것도 버릴까? 그냥 둬. 우리 물건만 가져가면 돼. 인부들이 짐을 나르는 동안 저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매매 계약서, 사본을 꺼내 식탁 한가운데에 올려놓았어요. 시댁 식구들의 짐은 한쪽 방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에 서서 집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제 짐이 빠진 자리마다 먼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있던 부엌벽에 네모난 자국, 세탁기가 있던 다용도실 바닥에 고무 자국, 현관문을 닫기 전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새로 바꿨어요. 시어머니가 바꿔놓은 번호 위에 제가 정한 번호를 덮어 씌웠습니다. 초록 불이 한번 깜빡이고 설정이 완료됐어요. 짐을 윤정의 원룸 근처 소형 창고에 보관한 뒤 통신사 대리점을 들렀습니다. 번호를 바꾸러 간 거예요. 기존 번호로 연락 오는 건 다 끊기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새 번호는 윤정과 변호사에게만 알렸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와 현수와 은지는 오사카에 있었습니다. 료칸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며 말순이 현수와 은지를 돌아봤어요. 역시 여행은 가족끼리 와야 편하지. 안 그러냐, 현수야. 현수가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어요. 제가 보낸 부재중 전화 3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수는 화면을 한번 보고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여행 셋째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올케 괜찮은 거야?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연락도 안 해봤어? 말순이 된장국 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은지를 쏘아봤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집안이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밥이나 먹어. 은지가 입을 다물었고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만 계속했습니다. 여행 나흘째 현수가 거리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도어락 왜 바꾼 거야? 그 문자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현수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걸음을 멈추려는데 앞에서 말순이 불렀습니다. 현수야, 뭐해? 빨리 와. 현수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어요. 귀국 당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3사람이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면세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있었어요. 말순이 쇼핑백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밥은 해놨겠지. 비행기 밥이 맛이 없어서 배고프다. 현수가 핸드폰을 꺼내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같은 안내 음성이었어요. 번호가 바뀌었어. 현수가 핸드폰을 내리며 말하자 말순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은지가 옆에서 오빠의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오빠, 설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말순이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택시 잡아. 빨리 집에 가보자. 아파트 현관에 도착한 현수가 도어락을 눌렀어요. 빨간 불.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현수를 밀치고 자기가 바꿔놓은 번호를 눌렀어요. 빨간 불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왜 안 열려? 내가 분명히 이 번호로 바꿨는데. 말순이 도어락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소리를 높였어요. 현수가 핸드폰을 꺼내 열쇠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열쇠 기사가 도어락을 해제하고 3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자리에 먼지 자국만 남아 있었고 세탁기가 있던 다용도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안방 옷장 문이 열린 채였는데 안에는 현수의 양복과 시어머니의 외투만 걸려 있었습니다. 은지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입을 벌렸어요. 가전이 다 없어. 현수가 안방, 작은 방, 베란다를 차례로 열어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말순이 식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말순이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매도인 란에 적힌 이름, 매매 금액, 잔금일.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2년이 집을 팔았어. 현수가 어머니 손에서 계약서를 가져와 읽었어요. 매도인 란에 적힌 이름, 서윤이. 현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뒤로 비틀거리다가 현관 신발장에 등을 부딪히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옆에 놓아둔 면세점 쇼핑백이 쓰러지면서 과자 상자, 화장품 박스가 현수의 다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말순이 매매 계약서를 거실 바닥에 내던졌어요. 종이가 미끄러져 소파 다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기야. 내 아들 집을 맘대로 팔아? 말순이 같은 말을 반복하며 거실을 돌아다녔어요. 현수는 현관 신발장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앉아서 제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은지가 소파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주워들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천천히 읽더니 현수를 돌아봤어요. 오빠, 이 집 등기 명의가 올케 단독이야. 오빠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말순이 은지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 소리야? 그 집은 우리 현수가 사준 거야. 은지가 계약서를 들어보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여기 매도인 이름이 올케야. 오빠 이름은 한 글자도 없어. 말순이 소리를 높였지만 은지는 계약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제 직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영지원팀 서윤희 씨 좀 바꿔주세요. 서윤희 씨는 지난주에 퇴사하셨는데요. 현수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퇴사했대. 퇴사? 직장도 그만뒀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현수는 대답하지 않고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윤정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윤정이 받았습니다. 윤정 씨, 나 현수야. 윤이 어디 있어? 우리 아빠 돌아가신 날 여행 갔던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말순이 현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법무사한테 가자.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남편 몰래 판 거니까 당연히 무효야.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말순이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며느리가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아파트를 팔았어요. 무효 맞죠? 법무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등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며느리요. 근데 부부가 같이 산 집인데 당연히. 단독 명의면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말순의 입이 벌어졌어요. 법무사가 화면을 돌려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소유자 란에 제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부부가 살던 집인데 그게 말이 돼요? 명의가 기준입니다. 말순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 문을 3개 닫고 나갔어요. 유리창이 덜컹 울렸습니다. 현수는 따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아내가 동의 없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되돌릴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뒤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 측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수가 변호사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기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 자리에서 처음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윤정의 원룸에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희 씨, 이혼 조정 신청서 접수 완료했습니다. 법원에서 기일 통지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변호사가 보내온 향후 일정표를 열어서 하나씩 읽었습니다. 며칠 뒤
윤정의 원룸 초인종이 울렸어요. 윤정이 인터폰 화면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현수였어요. 윤이야, 나야. 대화 좀 하자. 윤정이 인터폰 버튼을 누르며 말했어요. 경찰 부를까요? 현수가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다고 말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현수는 건물 앞 계단에 2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어요. 현수가 보낸 긴 메시지였습니다. 왜 상의 없이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우리가 살 집이 없어졌어. 사과는 한 줄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화면을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그날 저녁 말순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 입주 못하게 해주세요. 어르신,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이라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말순이 소리를 높이자 경비원이 올라와서 말렸어요. 같은 동 주민 2~3명이 지나가다 멈춰서 쳐다봤습니다. 그날부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현수의 핸드폰으로 제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사유와 조정 일정이 정리된 문서였어요. 현수가 불을 켜지 않은 빈 아파트 거실에서 혼자 그 문서를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서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2주 뒤 잔금일이 왔어요. 매수인 신혼부부가 잔금을 치렀고 소유권 이전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박 사장에게서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저는 윤정의 원룸 창문 앞에 서서 핸드폰을 내렸어요. 말수는 이 소식을 현수에게서 전해 듣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팔린 거야? 진짜?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순이 무릎을 2손으로 잡은 채 한참 동안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그 뒤로 말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친척들과 동네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팔아서 도망갔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현수의 큰아버지까지 나섰어요. 제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남남이 끼어들 일이 아니잖소. 조정 취하하라고 전해주시오. 변호사가 저에게 이 통화 내용을 알려주며 말했어요. 시댁 쪽에서 외부 압박을 하고 있으니 기록으로 남겨둘게요. 계속 이러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댁 연락은 전부 차단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연락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현순의 집에서는 말순과 큰아버지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말순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돼. 막아야 해. 큰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단 시간을 끌어. 여자가 마음이 약해지면 돌아올 수도 있어. 그 자리에서 은지만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빠가 장인어른 돌아가신 날 여행 간 게 문제의 시작이야. 올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말순이 은지를 쏘아봤어요. 넌 시집도 안 간 게 뭘 알아. 됐으니까 입 다물어. 은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은지가 현수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엄마가 한 일은 선 넘은 거야. 도어락 바꾸고 상갓집 냄새 어쩌고 하면서 여행 간 게 말이 돼? 이혼 조정에서 지금이라도 성의 있게 나가는 게 오빠한테 나아. 현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도 안다. 은지는 그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윤정의 원룸에서 지내며 새 직장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잔금이 입금된 통장을 정리하면서 금액을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보태주신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분리해 적금에 넣었어요. 이건 아빠 돈이니까. 윤정이 옆에서 통장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알면 좋아하셨을 거야. 조정 신청 약 6주 뒤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기일 통지서가 양측에 발송됐어요. 현수는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상담에서 돌아온 답은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상대 측 사유가 강합니다. 아파트는 이미 처분돼서 다툴 실익도 적고요. 현수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조정 기일 열흘 전이었어요. 밤 9시쯤 윤정의 원룸 밖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윤정이 창문을 열고 내려다봤어요. 언니 시어머니야. 말순이 건물 현관 앞에 서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윤희야, 나와.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렸습니다. 옆집 불이 켜지고 위층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5분쯤 지나자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어요. 윤정이 현관으로 내려가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혼 조정 중인 시어머니예요. 연락을 차단했더니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경찰이 말순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이 시간에 주거지 앞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귀가해 주셔야 해요. 말순이 경찰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잠깐만요. 경찰이 다시 한번 말순을 말렸고 결국 말순은 경찰차 옆에서 한참을 버티다가 귀가 조치됐어요. 저는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다른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경찰이 떠난 뒤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출동 기록 확보할게요. 접근금지 가처분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에서도 유리하게 쓸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윤정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다가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내일 입을 옷 다려놓을까? 아직 조정 기일이 열흘 남았는데 미리 해놓으면 마음이 편하잖아. 윤정이 다리미를 꺼내 옷을 폈어요. 저도 옆에 앉아서 옷을 잡아줬습니다. 윤정이 다리미를 천 위에 누르며 물었어요. 떨려? 아니. 아빠가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단단해. 윤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리미를 움직였어요. 다림질을 마친 옷을 옷걸이에 걸고 불을 껐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 앞 복도에서 현수와 마주쳤어요. 현수가 한 발 다가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잠깐만 이야기 좀. 제 변호사가 사이에 서며 현수를 막았어요. 조정실 안에서 말씀하시죠. 저는 현수의 눈을 한번 마주봤습니다. 결혼식 날과 같은 눈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게 달라져 있었어요. 먼저 고개를 돌리고 조정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을 마주 앉게 했어요. 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꺼내 하나씩 조정위원 앞에 놓았습니다. 혼인기간 중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폭언이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 위독 당시 네 애비가 우리 가족이냐, 남이지라는 발언을 한 녹취가 아닌 문자 기록이 있고요.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친정아버지 임종시 배우자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 3일 동안 한 번도 장례식장을 방문하지 않았고요. 같은 기간 시어머니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배우자와 시누이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의뢰인의 거주지 앞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출동 기록과 이웃 진술서 첨부합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매각이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어요. 단독명의 재산의 처분은 소유자의 권한입니다. 이 부분은 논점이 되기 어렵습니다. 현수 측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현수가 옆에서 변호사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자료도 내가 줘야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합의 이혼을 권고하며 방향을 제시했어요. 제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혼인 전 의뢰인 본인과 친정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취득 당시 자금 출처 내역서 첨부합니다. 오히려 혼인 기간 중 시댁에 지출한 생활비 기여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합니다. 첫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2차 조정 기일이 3주 뒤로 잡혔습니다. 법원 밖에서 현수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상황이 안 좋아. 위자료를 내가 줘야 할 수도 있대. 말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터졌습니다. 위자료는 절대 못 줘. 끝까지 싸워. 엄마, 변호사도 어렵다고 했어. 현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에 반박 아닌 반박을 한 거였습니다. 2차 조정 기일까지 3주 사이 은지가 현수를 따로 불러냈어요. 동네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 엄마 말만 듣다가 오빠 인생까지 망가져. 합의하는 게 낫다. 현수가 커피잔을 감싼 두 손을 내려다봤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안다. 은지는 그 대답을 듣고 커피를 마셨어요.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은지는 어머니와 오빠 사이의 중재에서 빠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2차 조정이 열렸어요. 현수 측이 위자료 금액 조정을 요청했고 제 변호사와 논의한 끝에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어요. 조정위원이 합의 조서를 작성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와 현수가 같은 테이블에서 각각 펜을 들어 서명했어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윤정이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밥 먹으러 가자. 응. 아빠가 좋아하던 칼국수집. 윤정이 제 옆에 섰고 나란히 법원 앞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고 10월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합의 조정이 확정된 뒤 양측 변호사를 통해 이혼 신고서가 제출됐어요. 며칠 뒤 구청에서 이혼 신고 수리 확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구청을 나왔어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어요. 가방 끈을 고쳐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혼 절차 중에 면접을 봐두었던 중소인테리어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합격 통보가 왔어요. 새로 구한 소형 오피스텔에서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침 공기가 코끝에 차갑게 닿았어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자리를 안내받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옆자리 직원이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어색해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종이컵을 받아들었어요.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는데 오피스텔 선반 위에 세워둔 아버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커피를 내리면서 그 사진을 한번 바라보고 나왔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아버지 사진을 보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됐습니다. 윤정은 매주 토요일마다 오피스텔에 찾아왔어요. 장을 봐와서 같이 밥을 해 먹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에는 윤정이 반찬통 하나를 들고 왔어요. 이거 아빠 철물점 단골이었던 동네 이웃 아주머니가 보내셨어. 깍두기랑 멸치볶음.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철물점에서 점심 먹을 때 옆에 놓고 드시던 반찬 냄새였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러셨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매일 철물점 앞 지나가면서 인사했다고. 딸들 잘 지내냐고 꼭 물어보셨대. 윤정이 반찬을 접시에 덜면서 말했어요. 저는 깍두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다가 윤정을 봤는데 윤정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정의 눈가가 젖었고 저도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를 슬픔이 아닌 기억으로 떠올린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현수는 어머니 말순의 소형 임대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직장의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동료들 사이에서 말이 돌았습니다. 장현수 과장, 아내 아버지 돌아가신 날 여행 갔다며? 현수가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뒤쪽 자리에 앉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퇴근 후 혼자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마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주변에 말하고 다녔어요. 며느리가 사기를 쳤어. 시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팔아서 도망갔다고. 하지만 동네에서는 이미 사건의 전말이 퍼져 있었습니다. 임종날 도어락 바꾸고 여행 간 시어머니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나둘 거리를 두는 지인들 속에서 말순의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이 줄어갔습니다. 은지는 이혼 뒤에 현수에게 가끔 안부 전화를 했어요. 오빠 밥은 먹고 다녀? 응, 먹고 다녀. 이제라도 내 인생을 좀 생각해라. 은지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말순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걷는데 낯익은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철물점이 있던 자리였어요. 셔터 위에 다른 가게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탁소였어요. 저는 그 간판 아래 서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셔터를 밀어 올리시던 등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그 간판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아버지의 가게가 여기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 주말 윤정과 함께 납골당을 찾았어요. 화병에 꽂혀 있던 꽃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새 꽃으로 바꿔 꽂으며 말했어요. 아빠, 윤정이도 왔어. 윤정이 옆에서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언니 밥 잘 먹고 다녀. 걱정 마. 나란히 서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철물점 앞에서 웃고 계신 그 사진이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오며 윤정이 물었어요. 언니,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저는 걸음을 옮기며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제 내가 정할 수 있잖아. 윤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에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왼손 약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반지 자국이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희미한 줄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다시 틀어 남은 그릇을 마저 씻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아버지 사진을 한번 보고 현관문을 열고 나갈 거예요. 그 하루를 담담하게 그려보며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날, 자기 집 앞에서 문이 잠겨 폭도 바닥에 주저앉아야 했던 윤희 씨. 그 누구보다 힘든 순간에 남편은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에 있었죠. 하지만 윤희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빈 거실에 서서 비명을 지르던 시어머니, 면세점 쇼핑백 사이에 주저앉은 남편. 법무사를 찾아가도 변호사를 찾아가도 돌아오는 답은 하나였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동네에서는 임종날 도어락 바꾸고 여행 간 시어머니로 소문이 퍼졌고 남편은 직장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뿌린 씨앗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거둔 거예요. 지금 윤희 씨는 새 직장에서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선반 위 아버지 사진을 한번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라는 동생의 물음에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제 내가 정할 수 있잖아 라고 답했던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남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것 하나가 사람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요. 윤희 씨 아버지는 딸에게 큰 유산을 남기신 게 아니었어요. 철물점 정리한 돈에 노후 자금까지 보태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시면서 이름은 꼭 내 이름으로 해라 그 한마디를 남기셨을 뿐이죠. 그 한마디가 결국 딸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지키는 방법이 뭔지 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윤희 씨에게 그리고 하늘에 계신 윤희 씨 아버지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